시간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영화 동주를 주제로 윤동주가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매주 그렇죠, 그렇죠? 명량을 갖고 와서 뭐 딴 얘기 신나게 하고 지난주에 뭐 의열당 뭐 영화 뭐였지? 함수사를 가정해서 신나게 다른 얘기하고 거의 뭐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신나게 또 이제 딴 얘기 뭐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동주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뭐라고 해야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그 좀 영화 동주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뭐 너무 윤동주가 시가 좋지 윤동주 인생이 드라마틱한 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극적이었던 게 사실은 그 후쿠오카 연구소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건데 이준익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버리면서 제가 맨날 수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너네 윤동주 최고 어떤지 아냐 하면서 이렇게 윤동주 최고 얘기해 주면 애들이 막 이렇게 충격받는데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이게 공개 지식이 돼서 아는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우리 세월결 아카데미 아주 박약한 관계를 갖고 있는 김은교 교수님이 계세요. 너무 막 질투날 정도로 너무 잘 알아요. 약간 그 어떤 오타쿠 같은 윤동주의 지나친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누구를 그렇게 집착적으로 교수님 보시나? 아니 그 어디 다른 데서 동주를 상영이라고 이제 패널로 같이 이렇게 먼저 김호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나중에 토크 콘서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쉽게 말해 초청된 자체에서 제일 기분 나빴어요. 옆에가 너무 전문가잖아요. 너무 전문가인데 저는 그다지 뭐 윤동주에 관심도 없고 시가 좋고 뭐 이런 거죠. 했는데 하는데 뭐 얘기하면 막 다다다다 하고 좀 옆에서 네 그렇죠 이러면서 뭐 거의 뭐 사회자 수준에서 아주 불쾌했던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김 교수님 사이가 나빠졌던 아니고요. 오늘도 내가 만약 여기서 윤동주 얘기 자세히 하면 그때부터 이제 김문교 선생님의 이제 3류밖에 안 된다. 또 이제 나만의 또 이제 헛소리를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짜잔. 이거 꼭 한 번씩 이제 왠지 영상에도 딱 이렇게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제 책이 나왔습니다. 참 디자인이 예뻐요. 이 책을 펴보시면 벌써 이미 이렇게 약간 나도 정동주처럼 얘기할까? 수천 명의 관중들이 책을 다 샀는데 찔려서 이것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하지 하는데 보면 이렇게 막 중간에 만화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2달 정도 좀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6월에 나올 거로 다 했던 건데 딱 원고를 다 쓴 다음에 편집장 앉아서 우리만의 뭔가 좀 그런 킬러 컨텐츠 뭐 딱 이 책을 사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옛날 무슨 연예인 인물 백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신령한 뭐 관계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인물 열전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 인물 열전은 재미가 없어요. 라고 딱 끊고 나도 모르게 종이를 펴고 거기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거 어때요? 그래서 막 장난쳤는데 편집장이 좋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 커피숍에 가서 혼자 막 그림 그리고 정말 웃겨요. 제가 우리 아들 스케치북 갖고 이렇게 가서 그렸는데 지나가다가 이상하잖아요. 커피숍에 어떤 사람이 딱 앉아서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좀 안 그래도 좋겠는데 그래서 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눈빛이 뭐 무슨 만화가야? 뭐 혹은 미술가? 하다가 그림의 수준이 천박가니까 두 번 놀라는 거 그래서 거의 정신병자 같은 취급받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스케치 다 대사 쓰고 이제 결국 이 작가님 딱 동원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고요. 여기 신쿵비기는 이제 그 저기 시험 대비집 얇은 책자 별채 부록인데요. 받으셨죠? 그쵸? 그건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 붙어 있고요. 오늘 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걸 이제 워낙 그 사신 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 얻어다 드릴게요. 어제 나오자마자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아직 안 붙여줘가지고. 근데 시험 안 볼 건 별로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저의 어떤 그런 재밌자고 써본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심궁비기 해서 여기 되게 웃겨요. 마음의 화살이 되어 바위를 뚫는 신비의 경지하면서 장르처럼 썼던 걸 편집장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역시 천박하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판 보내면 하늘에서 이렇게 별책부로 한다고 제발 대박이 나서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たちが受けている注射は何ですか？それは医者に聞いてみろ。該当事項に署名しろ。在京都朝鮮人留学生よ。休
孫と一緒に企てたことじゃないか。証明しろ。姫チリに朝鮮語教育活動主導。孫と貴様が計画したことじゃないか。あれない話です。貴様の思想的土台が全てそこにあるじゃないか。それとも貴様は孫の指示に従った単なる文学青年にしか過ぎんや。そういうことか。文家も私たちと一緒に文芸誌を作った文学青年にすぎません。西洋文学にハマった軟弱な朝鮮人留学生、現実から逃避行する理想主義者、ナルシズムにハマった病院文学、あどけない文学青年、すべては孫の指示だから私は悔しい。そういうことか。文家も国平凡な留学生です。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동주야,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個人主義が偉大か全体主義が偉大か仏教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 동주. 보셨죠 다? 어제도 봤던 얘기도 듣고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준익 감독 뭐 저랑 친한 사람 다 알지만 되게 싫어했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의 감독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준익 감독을 좀 안 좋아했고 특히 제가 제일 싫어했던 작품은 왕의 남자. 아 정말 너무 그걸 보고 역사학도에서 분개했었다. 왕의 남자 좀 옛날 이 영화가 돼버렸지 이제는. 근데 그 왕의 남자 보면 이제 사실 그 내용의 플롯은 너무 심리학적이잖아요. 이 연산군이 왜 그런 왕이 됐는가 결국은 이제 인형극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바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에 영화 사도도 이제 사실 거의 똑같은 플롯이어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뭐 애 있고 이러니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따다 나면 가서 영화를 본 건데 그때 극장을 갔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우리가 극장에 가서 뭐 이렇게 골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가서 무엇이 개봉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시청이 정해지는 뭐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를 보고 또 이제 앉아서 막고 되게 분노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저따위 막 아니 뭐 아주 왕이 자기 아들한테 막 공부 이 자식아 하니까 또 공부하라고 미쳐가지고 막 두두두두 이거 완전 그러니 뭐 시작부터 평분.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무리 아들이 공부 안 한다고 아버지가 공부 안 한다고 아들을 죽이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렇게 자식 사랑이라는 게 참 유별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을 지금도 보면 이 나라에 와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 자기 가족에게 관대하고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고 되게 독특하다는 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건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라는 걸 전제하고 본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봤던 영화 사도라는 건 굉장히 좀 상식이 어긋나는 영화 혹은 이제 어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것에 대한 아주 표면적인 어떤 그런 뭐 해경공 씨의 일기 같은 거를 단편적으로 봤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좀 기분이 나빴고 근데 뭐 원래 이준익 감독 영화는 제 입장에서 항상 그랬던 영화였고요. 뭐 모든 영화가 다 그런데 웃기게도 제가 이준익 감독 찍은 영화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보고 욕하고 하다가 이 영화 나왔을 때는 이건 안 봐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몇 편을 열의받았는데 그냥 제껴야 되겠다 했다가 얘들 이거 영화제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패널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봤는데 보다가 뒤에서 펑펑 울고 막 그래서 아니 나 패널인데 엄청 이랬는데 또 울고 막 이러면서 그 시뻘건 눈으로 했던 근데 하여튼
제가 이준익 감독 영화를 뭐 이렇게 감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감독이 야 이러면서 막 했던 참 기억에 남는 영화, 개인적으로 영화고요. 근데 안 봤던 또 이유가 있었어요. 예고편에서 아까 머리 빡 밀면서 개인주의가 위대한가, 뭐 전체주의가 위대한가 딱 그거 보고 인간 또 이 소리 하네. 왜냐면 아직 때가 못 벗은 거예요. 그 황산벌에 딱 나오잖아요. 영화 옛날 황산벌. 얘들아 미안하지만 옛날 그런 영화가 있었어. 이게 벌써 옛날 황산벌 아시죠? 그게 이준이 데뷔 영화가 그래요. 근데 황산벌에서 이제 계백이 맨 마지막에 김선아가 막 이제 계백이 나가기 전에 자기 친구들 다 죽이고 나가는 그게 감동적인 건데 거기서 막 김선아가 네 새끼가 내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나오면서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그 영화 스타일인데 예고편 딱 보고 이 자식이 이번엔 또 동주마저 망치는구나 이러면서 자식은 감독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요즘에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예고편만 보고 또 안 봤고 사실 그 장면이 저는 영화 동지로 보면 좀 너무 자기적이다. 이거 전체주의인가 개인주의인가 이게 지금 그런 노안나 상황도 아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영화가 잘 만들어지고 역사성도 굉장히 담지하고 많은 물음들을 해서 너무 진짜 감독님 사랑해요 결론은. 그래서 너무 좋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들도 연기 참 한 명도 안 빼고 잘했다는. 갑자기 이렇게 영화평을 신나게 그냥 윤동주를 원래 좋아했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재밌었던 건 윤동주보다도 그쵸? 거의 윤동주에서 사실 떴던 사람 제목 바꿔야 돼요. 몽규 뭐 이렇게 제가 막 펑펑 울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막 그 몽규가 막 그 이제 조서 놓고 내가 진짜 이랬다며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사인하잖아요. 막 이걸 내가 못한 게 참 취향이다 이러면서 저 사실 송몽규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송몽규일 것 같죠? 아니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사람은 정병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병욱.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정병욱이라고 영화에는 안 나와요. 영화에는 안 나오고요. 이 윤동주와의 친한 친구, 그 국락자고요. 징병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분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윤동주의 생각 아니고 윤동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쪽 막 강도 이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냐면요. 전라남도 광양이에요. 전라남도 광양에 가면 요 바로 앞에 나왔었던 요 정병욱의 생가예요. 이게 지금도 있고 이게 문화재 사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가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렇게 옛날에 그 1920년대 30년대 때 집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광양이니까 광양을 놀러 가시면 전라남도가 또 가장 개발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원래의 지형도 그렇고 이렇게 한 가을쯤에 가면 좀 너무 진짜 원더풀하 하더라고요. 저 사실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되게 많이 가본 것처럼 내가 찔려서 작년에 제 친구가 목사인데 여수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막 운전하면서 가도 막 우와 이러면서 우와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거기 막 작년에 2번이나 전라남도 갔다 왔는데 차 몰고 가족끼리 가을에 남도 여행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양은 이제 유명한 원래 광양 불고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광양 불고기 유명한데 가면 여기 이제 그 정병욱 생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그 코스상 어떻게 가든지 전라남도는 가면 참 여행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광양에도 광양 불고기도 있고 광양에 가면 아마 그 장검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장검을 제작하고 장검을 박물관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리고 뭐 매천 황현의 생가라든지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제가 뜸을 들이냐 이게 이 얘기 왜 하냐면요. 그 윤동주가 잡혀가기 전에 원고를 3부를 남겨요. 3부를. 그래서 이제 징병이 되면 돌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3부를 남긴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 3명한테 이 원고를 맡긴 거예요. 맡겼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정병욱이라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정병욱도 징병이 되거든요. 근데 징병이 될 적에 이제 자기도 이제 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어머니 정말 중요한 원고고 내 친구의 원고니까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요 집에 이제 마루를 뜯고 밑에다 숨겨놓고 했다가 정병욱만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제 윤동주도 못 들어왔고 이제 그 뭐 송몽규도 못 들어오게 되고 그랬다. 그러니까 연희정문 때 친구거든요. 그래서 돌아왔고 나머지 2분한테 맡긴 원고 다 유실이 됐어요. 다 유실이 됐고 그래서 정병욱이 돌아와서 여기서 그 마룻바닥을 뜯고 내서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정말 몰라요. 후쿠오카 혁명소에서 사실은 생기실험단에서 돌아가셨던 사실도 사실은 거의 몰랐죠. 근데 그걸 세상에서 이준익 감독이 알려버렸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월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뭐 이게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좀 책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로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그게 보존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제 뭐 윤동주란 이름도 몰랐겠죠. 왜냐면 윤동주는 원래 등단한 시인이 아니었었고 알려진 시인이 아니었었고 그냥 자기 유필한 남겼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 시집제 혹시 아세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제목을 지은 게 정병훈이에요. 윤동주가 지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고만 있었지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다 읽고 이제 그 윤동주의 마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친구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제목을 적은 거고요.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윤동주의 가장 유명한 시가 뭐예요? 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옛날에 그 신성호가 그 노래를 부르다가 삑살이 나가지고 막 부끄러움을 막 고미젓 하고 안 되겠다 이거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만 웃으시고 애들은 신성호가 누구야? 미안하다. 내가 온 가족을 위한 걸로 준비했는데 아 지금 한계를 너무 느낀다 내가 진짜. 아 반성하고 역시 나보다 설명서 훨씬 나아. 자폭으로 자학적으로. 근데 아무튼 뭐냐면 그 서시도 제목이 없던 시예요. 제목이 없던 시인데 시에는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게 통념이었었기 때문에 이 윤동주가 이제 정병욱이 그 제목을 적어준, 그러니까 정해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귀중한 생가예요. 그래서 시에 관심이 있고 시를 읽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뭐 간도나 이런 데 가기 힘들고 사실 또 너무 많이 가서 좀 별로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98년에 그 간도를 갔어요. 그래서 룽징이죠. 용정이라고 하는 윤동주 생가를 갔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기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사진 몇 개 정도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고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학교가 학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여길 왜 왔지라는 생각. 왜냐면 그냥 가면 그냥 전라남도에 있는 초가집 하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명동학교 가도 뭐 윤동주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사진만 뚝뚝뚝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딱 갔었을 때 느꼈던 게 1920년대 때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참 개발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쪽 바뀌었잖아요. 막 그 신의주와 단둥의 차이가 너무 크고 관광지로 개발도 많이 되고 가 무슨 뭐 다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좀 그 맛은 좀 떨어진. 그 제가 괜히 이제 그 막 생가 가서 그 텐마루에 앉아서 딱 산을 바라보면서 동준이 했을까 혼자 폼 잡고 애들이 막 꺼지라고 이러고 막 그런데 그랬는데 요건 정말 잘 모르거든요. 한번 광양 갈 일이 있으면 그냥 들렀다 한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보존이 안 됐으면 사실은 윤동주 씨는 보존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나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전라남도 광양이고요. 좀 오늘은 일단 국제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도. 그러니까 좀 이따 윤동주 얘기를 다시 돌아오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좀 어렵잖아요. 역사를 막상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또 공부해도 별로 안 늘고 뭐 하면 또 새로운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책을 읽는 거고요. 이거 마케팅 모델이기 때문에 뭐냐면 머릿속에다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 방식을 만들어 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연도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대강 몇 개 연도를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945년 해방, 뭐 1910년 합병 이런 거 알면 그냥 그 앞뒤로만 이렇게 대강대강 싸우면 되거든요. 그 다음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시간에 대한 이해는 사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하면서 무슨 연도를 계속 쓰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연도를 일일이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흘러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오늘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일본이에요. 후쿠오카가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윤동주가 27년 2개월의 꽃다운 나이에 생체 실험의 대상자가 되어 죽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 보셔서 알겠지만 윤동주만이 아니죠. 후쿠오카 형무소에 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철도 모자라지만 피도 모자라죠. 전쟁하면 계속 부상병이 생기니까 피가 필요한데 피가 모자라니까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체 식염수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대용할 수 있는 식염수 같은 것들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개발하면 근데 괜찮아 보이죠. 생체 식염수 하니까. 근데 뭐였냐면 사실 바닷물을 주입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바닷물이 깔린 게 바닷물이니까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이니까 바닷물을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실험을 해본 건데 이 당시의 과학기술을 몰랐지만 지금 과학기술로 보면 바닷물 안에 어마어마한 뭐 세포니 뭐 오염이니 뭐 오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인간에 있다는 건 뭐 지금 아는 거죠. 이때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정말 무식하게 사람들한테 계속 주사를 놓으면서 이제 실험해봤던 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있었던 아주 잔혹했었던 생체 실험 사건이었고 그 수많은 희생자 중에 송몽규도 있었고 윤동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되게 슬픈 사실은 이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유명한 관광지죠. 이 일대 자체가 이제 관광지고 저도 이제 저희 처가 친구들 모시고 갔던 데 있었는데 자 일단 일본부터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더 지도를 키워봤어요. 구글에서 했습니다. 구글 말고는 없더라고요. 네이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역시 구글이 짱이다. 이게 여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상식적인 건데요. 제가 여기서는 얘기 좀 모르겠지만 메이주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은 메이주신을 통해서 근대국가가 됐다. 조금이라도 역사에 관심 가지면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일본도 원래는 에도마쿠라고 해서 우리나라 청나라랑 그냥 비슷비슷했던 그냥 전통사회였는데 유일하게 일본만이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서구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이 근대개혁에 성공을 했다. 그게 메이주신이다. 정도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메이주신의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지금 여기 야마구치현이라고 해요. 여기가 조슈번이라는 번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은 가고시마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그 옛날에 여기 이제 사스마번이라고 불렀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쪽 이 야마구치현과 가고시마현에서 우리가 언뜻 들어봤던 이토 히로부미 웨 플러스 알파의 소위 말하는 일본을 근대화시켰던 인물들이 다 나왔던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가고시마는 지금은 관광지로 되게 유명하고 그 검은 모래 이렇게 몸에 이렇게 검은 모래에 온천에 열 때면 따끈따끈한 모래를 이렇게 찜질하는 게 되게 유명한 관광지로 되게 유명해요. 유명한 데인데 이때는 이 가고시마현이 아주 가고시마현과 야마구치현 이쪽 사스마 조슈번이 어떤 그 일본의 근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구들이에요. 근데 보면 뭐냐면 여기는 제대로 못했지만 물이 그러니까 해류라고 하잖아요.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지금은 그냥 배 엔진이 달려있으면 그냥 쭉 원하는 대로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해류의 흐름이 있고 그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배를 돛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는 구조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는 못했지만 언제나 물은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일본으로 와요. 그러니까 저쪽 중국 남부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만 맞으면 가만히 배를 놔두면 중국의 홍콩이든 꽝저우가 남부에서 슉 해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딱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를 시모노세키 해협이라고 해요. 시모노세키 해협. 시모노세키 조약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물자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 북쪽에 이쪽에 나가사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가사키 되게 유명한 게 나가사키가 청나라 상인들도 여기 와서 나가사키에 정착을 해서 상업 행위를 했었고 또 네덜란드 상인들도 여기 와서 했었고 포르투갈 상인들도 여기 와서 했었죠. 그래서 에도마쿠가 쇄국 정책이라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상대 안 하고 오직 네덜란드 애들과만 상대하겠어 라고 했던 것도 그 나가사키 앞에다 인공섬 데지마라는 섬을 지었어요. 그 나가사키 바로 여기가 시모노세키 해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야마구치현,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조슈번이라고 했었는데 이 번이 부강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에도마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영국 프랑스 배들이 다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모노세키 해협의 이쪽 오늘의 야마구치현 일대의 해안선을 쫙 정비하면서 아주 체계적 항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올려놓은 상인들은 배를 싹 타고다 여기 정박하면서 돈이 이 조슈번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서 부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정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얘기는 짬뽕 얘기 그러니까 틈 나면 맨날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짬뽕 먹잖아요. 근데 짬뽕이 어디서 왔냐 항상 얘기할 때 뭐냐면 나가사키에서 왔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중국의 꽝저우나 남부에 가면 짬뿌라는 면음식이 있어요. 면음식이 있는데 청나라 때 청상인들이 배를 타고 나가사키에 여기 청상인 거주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요 일대가 조선인들이 징용으로 엄청 끌려갔던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 지금 밍밍한 나가사키 짬뽕에다가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야? 고춧가루 팍팍 슉 해서 짬뽕이다 라는 현재 짬뽕의 탄생의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우리가 짜장면의 설은 좀 알잖아요. 짜장면이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짬뽕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짬뽕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짬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짬뽕의 배경에는 나가사키를 둘러싼 어떤 교류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이제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부산 있잖아요. 부산에서 이게 뭔지 아시죠? 스시마 섬이거든요. 스시마 섬을 거쳐서 여기 이키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스시마 섬을 거친 다음에 이키 섬을 거쳐서 바로 본토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여몽연합군이 일본한테 패배할 때도 이 이키 섬 요 앞에서 태풍이 불어왔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건데 세계에서 쪽으로 보면 사람들은 바다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해협이었고 있다라는 거 정도 좀 기억을 살짝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저기 누구냐 윤동주는 용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하다 윤동주는 어디로 끌려가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공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뭐 대강 들을만 하죠? 재미없어도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 책이 나온 김에 제 책에 사진을 많이 베껴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상하다. 자,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일본은 요만한 나라잖아요. 요만한 나라예요. 근데 일본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일본이 근대 국가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본인들은 무슨 개념이 있냐면요. 주권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익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라 정치학의 기본적 요소인데 주권선은 말 그대로 자기는 일본 열도를 관리하는 게 주권선이죠. 이익선은 뭐냐면 그 정도 범위까지는 내 편이어야지, 나에게 유리한 정도여야지만 된다라는 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걸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일본이 보기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익선이 조선반도인 거예요. 조선반도. 그러니까 조선을 침탈해서 조선을 식민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조선을 침탈하고 식민화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영향력과 이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는 단박에 항상 좀 자세하게 써놓고 제가 팟캐스트에서 막 얘기하고 그랬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 전략이 이중적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일본이 그냥 마냥 전쟁하고 제국주의 국가 돼서 뭘 다 먹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맨 처음에 일본이 근대 국가가 짠 됐었을 때는 그 당시 일본의 청일전쟁 때 일본의 생산력은 영국의 막 5,900분의 1 막 이래요. 아예 그러니까 철강 생산력 같은 거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 국가가 되긴 했지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가능하면 밀고 나갈 수 있을까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선은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이 청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나라였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조선을 지들도 많이 가면서도 조선을 식민화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한판 승부를 해서 조선에 대한 일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868년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해예요. 이때부터 차곡차곡 힘을 길러서 94에서 68년 그 30년이 되죠. 그렇죠? 이 30년의 기간 동안 체력을 축적한 다음에 청일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선에 대한 이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화살표 대가 그렸지만 평양전투 압록강 전투는 육지에서 청나라 군대랑 싸워서 청나라 군대를 물리쳤던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풍두해전과 서해해전은 서해에서 충돌을 해서 청나라 군대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거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왜냐면 사드를 여기다가 딱 설치하면 우리나라가 문제 아니라 미국의 레이더가 여기 이렇게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범위 안에 베이징, 뭐 텐진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가 다 보이게 되는 문제잖아요. 더 기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1년에 정례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팀 스프리트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 훈련할 때 보면 평소에 그냥 정례적으로 하지만 좀 더 특별한 훈련 할 때 보면 맨날 무슨 워싱턴호 뭐 이런 배들 막 한국막 뜨고 막 보도 엄청 되고 뭐 B-29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언론 나오잖아요. 그 배들은 대부분 훈련 어디서 하냐면 동해에서 해요. 동해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여태까지 무조건 동해에서 했어요. 왜 동해에서 하냐면 동해는 좀 이따 지도도 보여드리겠지만 동해는 일본과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바다거든요. 또 동해로 들어온다고 해도 중국의 방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언제나 동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쁠 게 없는 게 동해에서 하면 우리한테 관념이 없지만 여기가 이쪽이 원산만이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우리 메가더 예수님께서 영화에 굉장히 멋있게 나오시죠, 그렇죠? 메가더께서 이렇게 멋지게 성공을 했던 작전이라면 원산 상륙작전은 완전히 메가더가 망한 작전인데 여기 평야예요. 그래서 원산으로 들어와서 밀고 들어가면 어딘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 뭐냐 미국군과 우리나라 군대가 원산 상륙한 다음에 북한을 치는 이게 또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사는 게 좋고 중국의 주권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서해에서 한미 합동작전 혹은 한미일 합동작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해버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선 자기네 앞바다에서 군사훈련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항상 항공모함이 오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눈앞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지리적 이유가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때는 이제 일본이란 열도 안에 머물다가 한반도 일대에 대한 영향력, 적어도 청나라가 서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영향력을 장악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복잡하게 돼서 청나라가 러시아가 껴들면서 이때 우리나라를 먹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 거예요. 이거 뭐냐면 1894년부터 1910년이에요.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1894년에 청나라랑 싸워요. 완벽하게 이겨요. 아예 게임도 안 되게 파죽지세로 육전과 해전에서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린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저기 서해 대전이라고 써있잖아요. 끝까지 군대 끌고 들어가서 텐진 지방에 있던 북양함대라고 이용장이 30년간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낸 함대가 있어요. 그 전에 북양함대, 남양함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청나라랑 프랑스가 붙거든요. 남쪽에서. 그때 남양함대를 다 잃는 걸 그냥 놔두고 북양함대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비록 남양함대가 날아가도 지금 하나 그냥 지는 게 낫지.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잃는 게 낫지. 내가 북양함대를 잃을 수 없다 하면서 남양함대의 몰락을 눈으로 보고 북양함대를 30년을 지켜낸 건데 이 전투에서 북양함대 전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30년간 양문동을 통해서 열심히 개혁운동을 했는데 청푸전쟁, 이게 1884년, 그러니까 저기 청일전쟁 10년 전이거든요. 거기서 남양함대를 확 잃어버리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고 10년이 지나서 요때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사실 이쪽 서해와 동해에 대한 지배권을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개입을 한 거예요. 러시아도 내려오고 싶었거든요. 좀 이따 러시아가 이렇게 왔잖아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10년간 준비를 하는데 가까스로 얘기인데 이렇게 보지 말고 요게 나요. 자 보세요. 아까는 서해에 대한 제거가 작겠다고 했잖아요. 작겠다고 했죠. 이제 뭐냐 육군이 랴오둥반도하고 남만 쪽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보세요. 조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러시아가 이쪽까지 이렇게 먹은 거거든요. 원래 여기 청나라 땅이었었는데 중국에서 2차 편전쟁 터지면서 중지의 대가로 이 땅을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였기 때문에 더 이제 남하고 싶은 게 이제 러시아의 목적인 거죠. 목적인 거예요. 하얼빈 같은 이번에 저기 큰 실수하셨죠 누가 그렇죠? 저기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의 차트창 곳에서 참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네. 거기서 이또가 차트창이 돌아가신 거고요. 저기 리순에서 돌아가셨어요. 저기 안중근 의사. 그 리순이 어디냐? 여기에요. 얼마나 많이 든지 알겠죠? 이 길이의 차이 알겠죠? 이게 엄청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한국 두 개인가 한 개인가 낀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저기 잘못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적이 만주예요. 그래서 육군이 끌고 들어가서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랴오뚱반도예요. 옛날에 요동반도라 불렀던데 광개토대왕이 여기 우리나라 땅을 만들었던 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딱 갔었을 때 그냥 고구려의 정기를 느껴보겠다. 딱 내렸는데 그냥 중국의 정기만 막 느껴지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 땅이어가지고 막 향내 나고 막. 그래서 요 랴오뚱반도 여기 다롄하고 리순이 있어요. 다롄은 오늘날 대련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우리나라 되게 많이 가죠. 그리고 거기 뭐 한국 간판도 많이 달려있는데 요 요지예요. 근데 여기가 되게 요지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쪽 만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세냥 옛날에 여기를 평택이라고 불렀고요. 봉천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세냥이고 보통 우리가 할 때 심양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심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만주 남부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여기 다롄에서 세냥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양군이 각각이 15만 명 이상의 육군을 다 잃어버려요. 엄청나게 싸워서 일본이 가까스로 이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북삼성의 주도, 그러니까 요쪽 전체 성이 대표하는 도시가 창춘 여기가 소설가 황석영의 고향이에요. 소설가 황석영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한 다음에 여기까지 밀고 올라가고 하얼빈은 더 북쪽이죠. 여기까지 실제로 일본이 장악하지 못했고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 그 러시아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일본이 뭐 러시아를 이긴 게 아니라 요 남만주 일대의 영향력을 장악하고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한 거예요. 러시아를. 만약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가 졌으면 일본이 지고 러시아가 이겼으면 전혀 다른 역사가 또 쓰여질 뻔했고 우리가 아마 러시아한테 지배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남만주 장악하니까 러시아는 중국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이렇게 장악하게 된 사건. 그림 보시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요만큼 요거 60km밖에 안 돼요. 보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북한하고 어디야? 러시아가 딱 맞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이 동해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해요. 저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오늘 갑자기 무슨 지리 선생이 된 기분인데 이제 지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개념을.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국제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뭐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를 두고도 뭐가 옳은지 구분하기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그 공간의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요만큼이 막혀 있어요. 이게 길이가 60km인가 뭐 얼마 안 돼요. 이게 딱 막혀 있어요. 그래 이 하나 때문에 중국이 동해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왜 해놓은 줄 아세요? 38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일본이 그래서 러시아랑 여기 국경선 애매하니까 충돌하기 뭐하니까 둘이 정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소련이 막았던 선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 메리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쪽에다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남쪽에 길을 갖고 있지만 동해를 통해서 북태평양이나 북극을 가는 길이 없어요. 이게 완전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반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남쪽인데, 근데 만약에 이거죠. 그 남북한의 관계가 좋아지는 이상의 통일이 되는 그런 너무 오래 걸릴 거거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알게 되는 이거잖아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통과해서 기차를 쭉 타고 여기 어디야? 베이지까지 갔을 때 길이 뚫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홍구 선생님도 막 돌아다니는 옛날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 뭐냐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경성역, 오늘날 서울역에서 파리행 티켓이 팔았어요. 딱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파리역 딱 타고 이제 여기서 타타타타 한 다음에 막 지나서 한 2달 걸리면 이제 파리 가 있는. 근데 지금 KTX가 지금 우리나라 KTX가 한 250km 정도, 그러니까 부산까지 얼마 걸리냐? 저기 근데 그게 또 사실 2시간 반 걸리는 게 뭐 철로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600km 속도의 그 고속철도를 개발했고 일본이 또 그걸 갱신했어요. 630km. 네. 근데 그거 만약에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장착을 하죠?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반. 샥! 그러니까 나가서 강의 끝났네. 선생님 내일 어디서 강의했어요? 저 내일 오전에는 베이징에서 강의하고요. 다시 내일 저녁에 부산 강연하고 집에 옵니다. 이게 가능한 세상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쪽 얘기 많이 해요. 너무너무 아까운 길이니까. 근데 또 뭐가 있냐? 이쪽 길이지, 이쪽 길. 그러니까 뭐냐면 동해를 거쳐서 원산, 여기가 어마어마한 평야지역이거든요. 원산을 거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국사 같은 거 보면 저 친구들 되게 재미없는데 여기 뭐 옥저, 동해. 그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동해 안에 때 괜찮은 땅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이제 훈춘 이런 데거든요. 중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러시아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여기 어마어마한 동해선, 해안선 확보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게 이거 좋다고 말하는 건데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잖아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서 1년에 4개월 정도 북극이 열린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여름이 되면 북극이 녹아서 가도 쫙 열려버린대요. 무슨 모세 기적단이 열려버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되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가려면 남쪽으로 계속 가야 되죠.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25,000km. 근데 이쪽 동해를 거쳐서 바로 넘어가면 15,000km.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이 이제 점점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열리는데 일본의 모든 어떤 그 항구들은 다시 위로 올라오면 일본의 항구들은 다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 다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뭐 도쿄. 일본은 다 이쪽만 개발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니가타라는 한 현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발전되어 있는데 거기가 부산항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어디냐 빨리 와봐. 나 심각해. 여기 무슨 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들 있거든요. 여기도 다 되게 항구 후져요. 제대로 개발이 안 돼요. 왜냐면 러시아 입장에선 완전 촌동네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 부산이 전 세계 3위인가 그래요. 물동량 항구로. 근데 놀라운 건 전 세계 1위부터 10위 사이에 부산항구 빼놓고 나머지 9개가 다 중국 거예요. 다 뭐 상하이 막 이런 거. 근데 부산항이 위치가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갑자기 무슨 통일 수업이 됐네요. 좋아지고 하면 이런 지리적 이점 있죠. 이 기가 막힌 이걸 활용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국제관계에서 하는 놀라운 선 이런 거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 선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이 돈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야 미안하다 장원하면서 행복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조선을 이 일본이 장악하고 남만 주입 때는 영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위로. 물론 이제 이거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조선으로부터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왜냐면 국내에서 무장투쟁이 안 되니까 요 국경선에서 준비하는데 밀고 들어오자.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다시 질을 늘려볼게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제 책에도 나와요. 제 책에도 지명 같은 거 아마 대부분 다 주의 깊게 안 보시겠지만 뭐 이렇게 아예 그 챕터에 보면 이루쿠츠파 얘기 나오는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루쿠츠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몽고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거는 제가 이게 도저히 어떤 지도 확대 이게 잘 안 돼서 한 건데 여기가 여기가 이제 룽징 아까 윤동주의 고향이에요. 오늘 우리 건 윤동주예요. 나는 윤동주인데 여기 윤동주 고향이에요. 근데 고향인데 요 일대가 오늘날 조선 쪽 자치주민공화국 있는 데가 조선 쪽 자치주공화국 있는 데인데 요 일대는 한인들이 많이 살죠. 한 180만 명 정도가 지금도 살고 있는 지역인데 요 일대도 많이 갔고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엄청 많이 갔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추운 땅에 병사를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가서 막 그 추운데 막 소를 칙칙질하면서 막 소야 해라서 말해서 막 가르마 황금들을 만들어내니까 막 러시아 사람들이 와 원더풀로 해가지고 막 이주 장려해주고 그래서 요 일대는 제일 사람 많이 살죠. 많이 살지만 여기도 꽉 차니까 이제 여기는 없는데 요 위쪽에 이제 그 자유시라고 불렸던 스보보딘이라는 시도 있고 치타 그리고 여기 다 빠져있다 옴스크라든지 뭐 이르쿠츠크 이런 데가 다 한인마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올라가고 되고 또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또 여기를 거쳐서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쪽에는 중국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올라가거나 저쪽 가고 또 이제 국제회의 같은 게 유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저쪽 유럽으로 가기도 하지만 기차를 타고 이쪽으로 통과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쪽에서 사이가 나빠지면 또 몽골을 통과해서 가기도 하고 막 몽골의 사막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독립운동가들의 경험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게 뭐 본의 아니게 밀려나가게 된 거지만 지리적 영향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이렇게 내가 데이트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일본이 그 다음 단계에 활동을 하게 돼요. 31년 만주를 먹어요. 만주 전체에다 만주국이랑 계례국을 세워요. 31년이에요. 다시 6년이 지나서 1937년에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 전체와 싸워요. 이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1년이 되면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가고요. 동남아시아 쳐들어오니까 미국이 막 시비 걸죠. 너네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41년에 여기에 날라와서 하와이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대강 그림이 보이죠? 우리 이 근대사의 공간은 우리의 주체성이 없어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리 공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아까처럼 여기서 조선까지 나오는데 30년 걸렸거든요. 조선에서 만주 가는데 20년 걸리고 다시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줄고 그래서 동남아를 차지해서 하와이를 공격할 때 또 몇 년 안 걸리게 되고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일본은 점점 공격이 세지기 때문에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시간이 점점 이렇게 빨리빨리 줄게 되는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 상하이 임시정부 들어보시죠? 모르시면 안 되죠? 특히 이런 건국절이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어제도 어떻게 팟캐스트 가가지고 신나게 건국절 얘기를 하는데 4명의 게스트가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가 뭐하고 있는 짓이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다고 지키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신나게 떠드는 그 현실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얘 중국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게 중국이 볼록하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그냥 편하게 해. 이건 중국이 그렇네.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 커 보이지만 중국이 살 작아 보이면 훨씬 커요. 맨날 크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봅시다. 상하이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만들어졌어요. 사실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충칭까지 가게 되거든요. 다 필요 없이 임시정부는 중일전쟁에 터져서 중국에 확 밀고 내려오니까 다시 중국을 지배했던 국민당 정부는 충칭으로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중국 국민당 정부랑 우리 임시정부가 친했어요. 근데 우리는 충칭으로 안 들어가고 광둥으로 도망갔었어요. 사실은 도망갔다가 충칭으로 간 거예요. 왜 광둥으로 도망간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중국 국민당이 진짜로 끝까지 일본과 싸울지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중국 정부에게 많은 물자의 지원을 받지만 요놈들이 진짜로
끝까지 일본과 싸울까? 이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망해도 싸울 거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 믿음이었었어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는 충칭으로 도망갔지만 광둥으로 광둥. 광둥은 상하이랑 멀죠. 멀고 왜 광둥에 도망간지 아세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었을 때 우리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지에 있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친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임시정부 되게 잘해줬고 일본에서 뭐가 오면 정보를 다 넘겨줬어요. 김구가 경무국장이었던 그 정보를 듣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이랬던 게 되게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광둥에서 뭐 할 거예요? 하노이가 가깝죠. 무슨 얘기냐면 여차해서 안 되면 임시정부를 프랑스 쪽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왜 다시 충칭을 하냐? 일본이 난지에 공격하더니 별도로 군대를 풀어서 광둥을 공격한 거예요. 광둥에서 버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일로 도망가지 못하고. 그래서 충칭 내륙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임시정부 행동 하나도 일본의 침략과 맞닿아서 이동이 되는 또 그들의 국제관계 경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리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는데 너무 길게 하는데 자 이게 보세요. 일본이 대강을 그렇게 포장하는 얘기를 아시겠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마지막에 누구랑 싸워요? 미국과 싸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왜 일본이 포져 나가다가 왜 일본과 싸워? 저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포져 나가다가 왜 마지막으로 싸운 나라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일까요? 그 의문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건 진짜 어떻게 안 돼서 이렇게 만든 건데 미국입니다. 못 가봤어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조그만 거 보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하와이.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들이 뽑은 최고의 지상라고. 엄마랑 저기 여기 오지 말고 하와이 가자고 쫄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요. 이거 뭔지 아세요? 괌과 사이판이에요. 이게 도저히 지도가 어떻게 안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다 찍어놓고 해서 이렇게 자리만 한 건데 사실 여기 섬이 많은데 이게 저기 전체를 그리려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글씨 안 보인다. 여기 지금 요게 쿠바고요. 푸에르토리코고 여기도 안 나죠. 도미니카 공화국 여기가 파나마 뭐 이런 데예요. 아까 저기 그러니까 연도까지 올 필요 없지만 청일전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일본이 청나라랑 신나게 싸우고 뭐 할 때 미국이 뭘 했냐면요. 미국이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잠깐 시간을 바꿔보는 거예요. 미국이에요. 원래 미국은 우리 알다시피 여기서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서양 애들이 전 세계 나와서 막 먹을 때 미국은 신나게 이 뭐라죠? 골드러시 이 서역이 아니라 뭐라고 그냥 캘리포니아를 찾아서 맨 처음에는 캘리포니아가 섬인 줄 알았대요. 지리학적 정보가 적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굉장히 광대한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 있다. 그 캘리포니아다 라고 생각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이 났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까지 온 거죠. 이거 장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전 세계는 다 뜯긴 상태가 됐었어요. 다 뜯긴 상태에서 일단 미국이 이때 장악한다. 그 다음 미국이 했던 게 뭐냐? 뭐 멕시코랑 여러 번 싸워서 이겼었기 때문에 오늘날 텍사스주 이런 게 원래 다 멕시코 땅을 다 뺏은 거예요. 멕시코는 뭐 있어봤자 미국한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문제 뭐냐? 미국 입장에서 남아메리카를 먹고 싶으니까 직접 지배보다는 남아메리카에다가 빨대를 꽂고 여러 경제 이권을 뽑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쿠바,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같은 요 군소 지역들이지만 요지들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플로리다만을 통과하면 쿠바를 만날 수밖에 없고 쿠바를 지나면 푸에르토리코를 만나야지만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데 파나마 운하라는 게 지금 뚫려 있잖아요. 여기 원래 전통적으로 콜롬비아 땅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요 일대를 싹 장악한 다음에 가서 콜롬비아를 밀어내고 파나마 반군 정부를 지원한 다음에 파나마 정부를 세워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서 요 일대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가는 길목을 확보한 거예요. 이게 1890년대 때 미국이 했던 일인데 그 시기 때 미국이 또 뭘 했냐? 그 시기 때 했던 거의 연도가 똑같아요. 시어도 루즈벨트 이런 사람인데 그때 했던 게 뭐냐? 하와이를 정복했고 괌과 사이판을 정복했고 최종판이 뭐냐면 필리핀을 정복한 거예요. 필리핀 원래 누구 땅이에요? 스페인이 지배했던 땅이거든요. 에스파냐를 존 듀이라는 장군이 쳐들어가서 여기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은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어마어마한 어떤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후발주자로 딱 나와서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을 장악하는 것과 동시에 하와이에서 괌과 사이판과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 거예요. 딱 어떻게 돼요? 스토리가 미국은 일로 가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충돌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 순간. 네. 이게 동남아시아죠. 뭐 리조트 막 여행 가고 싶으면 저 되게 좋아하는. 그죠. 네, 이게 뭐 여기를 내가 왜 폈지? 네, 아무튼 해볼게요.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해서 내려와서 중국을 장악하면 그 다음이 바로 이쪽이잖아요. 아, 이거 그 얘기하려구나. 자 보세요. 여기 다 유럽 애들이 먹었어요. 퀴즈로 알아듣으시면 있거든요. 인도 어디가 먹었어요? 인도. 영국이죠.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얘기. 이거 맞췄다고 잠시 가실 필요는 없어요. 미얀마 누가 먹었을 것 같아요? 전 밀관성이니까 영국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누가 먹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영국이에요. 보세요. 지금 여기가 말레이시아고 여기도 말레이시아거든요. 이게 되게 가까워 보이잖아요. 엄청 멀어요. 이게 같은 나라예요. 실제 과거사 공부해보면 아무 연관 없거든요. 왜냐? 영국이 여기까지 진출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지리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영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부터 방글라데시, 미얀마를 타고 해협을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한 게 유럽에서 배를 타면 여기 싱가포르 보이죠? 여기를 물라카 해협이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데인데 무조건 배는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가면 방법이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계속 돌아요. 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여기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 동남아시아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여기를 제일 처음 장악했었고 지금도 세계적인 무역 항구가 싱가포르인 이유가 뭐예요? 말레이시아 최남단에 곳곳에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잘 사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얘네들 근면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어디든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 갈 수 있는 홍콩, 광저우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해류를 타고 아까 나한테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뭐 이런 길이거든요. 너무 지리 수업인데? 그리고 영국한테 밀렸던 프랑스는 뭐냐?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를 장악했어요. 장악했고 인도네시아 엄청 크죠. 인도네시아 이거 누가 먹은 줄 아세요? 네덜란드가 먹었어요. 네덜란드 나라 코딱지 많았잖아요. 네덜란드 본토 국가 60배 다 네덜란드 먹었어요. 참 진짜 어처구니없는 진짜 이 시대 때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 필리핀은 원래 이제 스페인 땅이었다가 이걸 이제 미국이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일본이 신나게 중국을 침탈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히틀러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다 점령했고 영국은 그냥 버티는 거죠. 섬나라니까 그냥 간신히 버티는. 처칠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좋잖아요. 이 지역에 자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중일전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어있으니까 여기 쳐들어 여기 장악하게 된 거고 여기 장악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꽉 벙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필리핀을 치고 더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제 지도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떻게 충돌이 되냐면요. 근데 그리다가 너무 힘든데 이건 아예 안 보이겠다. 이게 여기 어디냐면요. 필리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필리핀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그 괌이 있어요. 여기 이거 왔는데 여기 안 보이게 제 말만 들으세요. 여기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이라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마셜 군도예요. 이게 원래 독일 거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이거를 일본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이쪽에 근거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동남아를 먹은 다음에 하와이까지만 확보해버리면 미국 끝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제 미국이 하나하나 치고면서 이걸 다 미국 땅으로 바꿔버리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렇게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세력이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 우리가 할 일 없이 거기서 이렇게 끌어다니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게 좀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되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인데 1904년에는 카스라 테프트 미략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까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일본이 먹어 라고 했던 게 4년에 있었던 일이고 20년에 워싱턴 회의 때 처음으로 미국이 아까 말한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마이크로네시아 일대 지역을 일본 시비하는 허락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만주사변 때부터 점점 좀 사이가 나빠지다가 결국은 이제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간단하게 좀 정리됐던 얘기입니다. 이런 지리 공간 속에서 우리 민족이 근대사 때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윤동주도 저기로 갔다가 끌려가고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오늘따라 좀 피곤해야 되겠는데